이어서 토론 시간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한국전과정평가학회 황용호 회장님께서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토론자가 네 분이나 계시고 또 후에 질의사항도 예상이 돼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분의 금 실장님하고 이종국 상무님 두 분의 이제 발제가 있으셨고요. 우리나라 정책 그리고 이제 자동차 산업에서의 어떤 공급망 관리에서의 LG의 어떤 활용 뭐 등등을 포함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고, 저희가 이제 토론을 진행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토론에는 이제 공청회 방식, 그러니까 발표를 듣고 그 이제 토론자들이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방식도 있겠지만, 오늘 토론 방식은 네 분의 이제 토론자들에게 미리 이 오늘 주제를 다 말씀을 드리고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이제 토론 자료를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발표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 토론 방식을 채택을 했는데요. 특히 오늘 같은 주제에 대해서는 매우 적합한 방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례차례 토론을 이제 듣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청중들의 의견을 듣는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토론자들의 양력은 그 손에 갖고 계시는 자료에 있어서 자세한 양력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먼저 첫 번째 토론자로 환경산업기술원의 박필주 단장님 준비하신 토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ES인프라 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박필주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의미 있고 소중한 자리에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정과정평가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 오늘 주제가 LCA 그리고 스코프 3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분께서 이제 그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에 이 주제 가운데에는 정과정평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과정평가의 정의 부분들은 뭐 자료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이 정과정평가 부분들이 그간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까지 적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성과 부분인데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정과정평가는 제품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성을 평가하고 개선하고 홍보하는 데 주로 사용이 됐다. 이 부분들이 이제 현재까지 정과정평가가 가져왔던 1990년대 후반 ISO에서 표준화가 되고 나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뭐 한 30년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환경 성적 표지 부분들이 2001년도에 이제 환경부에서 법정 임의 인증 제도로 도입을 해서 20년 넘게 운영되면서 이제 정과정 평가 기반으로 해서 법정 제도까지 이제 정착이 된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저기 발표 내용 중에 잠깐 있었지만, 그 정과정 평가가 가장 크게 기여했던 부분들은 어떤 기업에서 어떤 그 자기 공장의 배출물, 오염물질만 관리하는 어떤 관리하면 된다라는 개념에서 제품의 정과정 그리고 모든 투입물과 배출물들을 다 관리해야 된다라는 부분들로 약간 그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가장 큰 정과정 평가가 갖는 의미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배터리 규제라든가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뭐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어떤 제품 탄소 규제 핵심 수단으로서 점점 LCA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정과정 평가의 그간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과정 평가가 앞으로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약간 개인적인 상상까지 좀 넣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품 환경 발자국 아까 금한승 실장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그 발표하신 내용 중에 이제 거기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기업에서 자기 제품의 CO2 배출량을 라벨링을 해서 붙인다라는 부분들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시장에서 어떤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이제 환경 발자국이 자리매김할 거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서 친환경 표시 지침 초안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초안에 따라서 이제 그 그린워싱 부분들이 될 텐데 거기서 이제 제품 환경 발자국에 대한 실증 방식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가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초안에선 배제됐지만 이제 앞으로 이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제품에서 이제 친환경이라는 표시를 할 때 정과정 평가라는 수단이 핵심적인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의 ESG 경영을 위한 필수 평가 도구로 활용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들은 아까 현대자동차에서 그 스코프 3 산정할 때 LCA 방법을 통해서 티어 1, 2, 3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코프 3까지 이제 그 환경 오염 물질을 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반드시 정과정 평가 방법의 국제적으로 정과정 평가비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 실질적으로 현재 표준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오염 물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은 정과정 평가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 대체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정과정 평가가 계속적으로 더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그 탄소 중립 2050 탄소 중립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현재 우리 경제 시스템에서 그 조금씩 개선해서 가져올 수는 없지 않다. 그래서 녹색 기술을 통해서 큰 혁신을 가져와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공론화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녹색 성장 혁신 전략에서 100대 녹색 기술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이 기술들이 녹색 기술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녹색 기술의 진위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 효과들을 어떻게 정량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큰 숙제가 될 것 같고요. 이때 이제 저희가 정과정 평가를 통해서 이런 녹색 기술의 환경 영향 저감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과정 평가를 통해서 기존 기술, 그러니까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해서 어느 정도 온실가스를 줄이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비교 LCA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이 얼마만큼 진짜 녹색 기술인지, 녹색 기술이다라고 한다면 얼마만큼 진한 녹색을 갖는 기술인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평가하는 데서 굉장히 이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국가 R&D 과제에서 이제 이런 개별 과제별로 해서 그런 CO2 감축량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량화해서 결과물로 제출하는 그런 연구자들도 많이 있고요. 실제로 그런 연구 결과들을 기획 단계에서부터 검토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점점 더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그 환경성이 굉장히 좋은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경제성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같이 봐줘야 된다라는 부분들에서 환경성뿐만 아니라 경제성 부분들도 같이 봐서 녹색 기술이라는 부분들이 정리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그 기존에 나왔던 개념 중에 생태효율성, 에코 에피션시라는 개념도 있고, 그다음에 뭐 기술 녹색도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그 녹색 기술에 대한 환경성뿐만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경제성까지 같이 분석을 해서 실제적으로 그 녹색 기술이라는 진위 여부들을 명확하게 판단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LCA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동일한 개념이긴 한데 이제 적용 그 시스템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 베이스라든가 사업장 베이스가 아니라 조금 더 크게 지역 베이스 이런 부분들 부문이나 지역 베이스에서도 실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 위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는데 그런 기술들을 적용했을 때 전과 후가 어떻게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이제 현재까지 가장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정과정 평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그래서 내가 그 사업장뿐만 아니라 지역 같은 데서도 실제적으로 내가 기술을 도입을 해서 얼마만큼 CO2를 줄였다.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국가 정책에서도 이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시를 좀 따왔는데요. 이제 자원순환 같은 경우도 요즘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자원순환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품을 생산하는 단계에서부터 사용, 폐기,
재활용 이런 부분들까지 모든 단계들을 다 일일이 봐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그 환경성을 명확하게 이제 환경 붕괴 CO2가 얼마만큼 배출이 되고 환경 영향이 얼마만큼 배출되는지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산정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정과정 평가가 굉장히 크게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단계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소재, 부품, 제조 단계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런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단계에서 이제 친환경 제품 설계, 그러니까 환경을 고려한 설계를 할 때 기존의 어떤 다양한 설계들뿐만 아니라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어떤 환경을 어떻게 고려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려를 할 때 이제 정과정 평가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사용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일부 기업에서 사용이 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조금 더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자원 같은 경우도 이제 요즘에 조금 약간 이슈가 조금 죽긴 했는데 이제 물발자국 관련해서도 이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부분들에서 이제 그 환경 발자국 중에서 물과 관련된 특성만 뽑아서 이제 방법론을 만든 게 물발자국인데 수자원 효율적 이용과 관련해서도 이런 물발자국 개념들이 다시 또 조금 많은 연구가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일부 그런 부분들이 정책 활용 부분들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활발하게 정과정 평가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까 앞에서 두 분 다 말씀하셨고 이제 뒤에서도 자료를 보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제일 중요하다. LCA 방법론은 정립이 됐는데 LCA를 정말 수행하고자 하니까 DB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금한식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환경부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작년부터 DB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애로사항이라고 한다면 실제 현장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력이라든가 예산 부분들에 굉장히 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뭐 저희가 150개씩 구축하고 있지만 그 이상 구축한다는 게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면은 데이터베이스가 계속 구축이 되는데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현대차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외국에 상용화된 데이터를 가져다 쓴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외국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실에 안 맞는 부분들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정확도는 떨어지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외국 같은 데 보면 이제 산업연관 분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국가의 전체 산업 구조를 보고 산업 구조화에서 이제 뭐 CO2 부분만이라도 이제 데이터를 뽑는 그런 방법들이 널리 활용이 되고 있고 그런 데이터들이 실제로 활용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하향식 탑다운 방식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좀 정립이 되게 된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그 우리나라 데이터에 기반한 LCA 결과들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 상향식 DB 외에 하향식 DB도 작년부터 저희가 기본적으로 환경부랑 같이 해서 이 부분들 DB 구축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만간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겠지만 뭐 내년 올 말이나 내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 부분과 관련된 데이터도 저희가 공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LCA가 굉장히 개념은 간단하지만 실제로 수행을 하려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소프트웨어를 쓸 것이냐라는 부분들이고요. 외국에서 저기 개발해서 판매하는 소프트웨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그 환경 성조 표지와 관련해서 05년부터 소프트웨어 개발해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 뭐 계속 업데이트는 하고 있습니다만 뭐 이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유저 플랜들이하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의견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조금 더 광범위하게 쓰인다면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그 소프트웨어 부분을 보다 정밀하게 업데이트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들도 저희가 기반 강화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신경을 쓰고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필주 박사님 뭐 이 분야의 전문가이시고 지금 현재 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부의 여러 정책의 실행 수단을 구현하고 계시는 책임자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그 ACA 뭐 이때까지 경과 그리고 미래 과제를 제도하고 연결을 해서 상세히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토론뿐만 아니라 이 자료가 뭐 여러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레퍼런스로도 가능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그 토론으로 넘어갑니다. 삼성전자의 그 서영진 상무님, 업계를 이제 전자업계를 대표해서 여러 토론회에 참석을 하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도 이제 그 삼성전자 또는 이제 전자업계에서 지금 현재 스콥3의 대응을 어떻게 하고 또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 어떤 수단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서영진입니다. 네, 저는 이제 삼성전자에서 그 제품에 관련된 이제 환경 규제, 규격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발표자분들께서 LCA라든지 스콥3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규제, 또 현대차에서 자동차 업계의 대응 현황 이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전자업계 측면에서 좀 관련되는 것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규제 시장 동향, 저희 회사하고 일부 다른 선진 기업들의 그런 대응 현황,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이 좀 토론을 좀 충실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애로사항, 뭐 개선 사항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앞에 우리 검 실장님께서 이미 답변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말씀드리면서 추가로 또 논의드리겠습니다. 예. 예, 먼저 규제하고 시장 요구 동향인데요. 앞에 규제 부분은 이미 이제 앞에서 많이 말씀을 하셨고, 역시 저희 전자업계도 이런 규제의 어떤 카테고리에 벗어나기 힘들고요. 기업에 대한 뭐 배출권 거래라든지 EU CSRD는 뭐 공통적인 거고, 저희 제품에 관련된 거 보면 이제 EU의 에코 디자인이 좀 전자제품에 많이 관련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뭐 자원순환, 수리 용이성 이런 쪽으로 많은 요건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탄소 배출량, 탄소 발자국 이런 부분이 추가가 되고 있고요. EU 배터리 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교체나 뭐 재활용 쪽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탄소 발자국 공개 요건이 추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 클레임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좀 특이한 거는 여기 시장 요구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뭐 정부 기관이라든지 저희 거래선에 이제 입찰할 때 그 LCA 평가 자료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일부 이제 입찰 점수에 가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거래선이라고 했는데 주로 이제 저희 휴대폰을 구매하는 통신사에서 좀 앞서갑니다. 이런 쪽에 LCA 데이터는 탄소 발자국 그런 거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리포팅하는 항목에 그런 부분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요구 사항에 대해서 이제 각 기업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저희 회사를 보면은 저희가 과거에 뭐 여러 가지 뭐 환경 경영 전략, 녹색 경영을 발표를 해왔었는데, 작년 9월달에 한 10년 만에 저희가 또 대외적으로 저희 환경 경영 전략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축이 저희도 이제 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여기 이제 세트 부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반도체하고 완제품하고 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아무래도 반도체가 좀 이렇게 이런 걸 이행하려면 여러 가지 좀 부담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트 부문은 먼저 3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스콥 1, 2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콥 3는 사실 저희가 아직도 좀 갈 길이 먼데요. 그 중에 이제 저희 그 제품으로 보면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제품 사용 단계의 그 소비 전력입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소비자들이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사항이지만은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제품의 에너지 효율 개선 이런 걸 통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소급 소리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얼마를 이제 줄이겠다, 언제를 뭐 하겠다는 건 아직 대외적으로 발표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지금 내부적으로 좀 정리를 해가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에 관련된 거로는 저희가 7대 저희 제품의 그 대표 모델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30% 개선하겠다. 이 부분은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아마 저희 수급 수리의 가장 큰 어떤 핵심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CA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품 단위로 이렇게 평가를 해갖고 지금 닷컴에 현재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이제 A사라고 이제 썼는데 뭐 다 아시는 회사입니다. 그 휴대폰 회사고요. 여기가 좀 아까 검 실장님 자리에도 잠깐 있었지만은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좀 앞서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스티브 잡스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팀쿡 이제 이후로는 아주 업계에서 이제 앞서가고 있는데요. 우선 여기는 30년까지 탄소 중립하겠다고 이제 대외적으로 선언을 했고 이미 스코프 1, 2는 21년에 달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A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제조하는 게 아마 적어서 가능했으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좀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탄소 관리 그 시스템을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들여다보니까 아주 이제 자세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협력사별로 실제 그 공장에서 나오는 실데이터까지 측정해서 시스템까지 바로 연결하는 그 정도 수준까지 지금 되고 있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품군이 많다 보니까 좀 따라가기에 좀 벅찬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많이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 HP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게 뭐 PC라든지 좀 제품군이 단순하다 보니까 이쪽도 4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 목표를 하고 있고 모든 모델별로 이제 전과정 그 탄소 배출량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델도 지금 좀 비슷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자업계에서는 이 오른쪽에 있는 세 개 회사가 좀 앞서가고 있고 저희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좀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LCA라든지 수급 수립 배출량 산정할 때 그 애로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다들 이제 LCA를 한번 수행하면서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항 같고요. 또 이게 뭐 하루 이틀 나온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그 LCA 공부를 했었는데도 그때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지금 정부 우리 환경부에서 구축하고 있는 LCI DB도 많이 늘어났고요. 또 여기에 관련된 방법도 많이 이제 좀 정밀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아마 계속 진행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현장에서 이제 뭘 계산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 뭐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도 거기 부품이 이제 수백 가지고 또 거기가 들어가는 재질도 보면은 그냥 같은 플라스틱 같지만은 종류도 다양하고 같은 뭐 ABS, PET도 또 그레이드가 다릅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하는데 현재는 그냥 뭐 평균적인 값밖에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보수적으로 좀 활용을 하고 아까 현대차의 이상무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뭔가 좀 공급망에서 잘 하더라도 이게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없는 그런 게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부분이 좀 아쉽고 또 LCI 그 DB도 보면은 이게 기술이 계속 바뀝니다. 저희만 해도 뭐 한 해 한 해 다르게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는데 그 DB가 좀 쫓아가는데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애로사항이 또 있고 또
저희도 이제 완제품 그 세트 기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데이터가 저 앞단에 부품 공급사로부터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받쳐주고 있는 부분이 또 아쉽고요. 그리고 끝으로 이제 아까 저희가 수급설이 전자제품의 수급설이의 가장 그 배출량이 큰 부분이 제품 사용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품 에너지 효율을 계속 높이는데 그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TV에도 뭐 제품 이게 사이즈가 커지고 다들 이제 큰 거를 선호하고 기능도 많아지고 그래서 저희가 그 개선은 하지만은 또 저희 또 매출은 늘려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절대량을 줄이는 데는 엄청 한계가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제품 사용 단계의 그 온실가스를 계산을 하다 보면 그 전력 배출 계수라는 거 있죠. 에너지 1kg당 그걸 생산하는 데 드는 온실가스. 그 부분은 결국은 뭐 국가나 이제 전력 회사에서 개선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같이 합쳐져야지 저희 어떤 사용 단계의 스급 소리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제언 사항인데요. 앞에 이제 애로 사항하고 어떻게 보면 같이 물려갖고 그 반대 사이드의 얘기인데 결국은 이런 산정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부나 또 학계, 단체 또 저희 기업에서 같이 협업해서 어떤 방법론을 개발을 하고 또 어떤 저희가 국제 표준화하는 게도 참여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국제 표준까지 자리 잡도록 하는 부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국가 LCI DB 확충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미 많이 하고 계시고 같이 좀 저희가 기여해서 더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좀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도 회사 내에서 이런 걸 하고 싶어도 실제 이제 뭐 그 제품이라든지 그런 쪽에 계시는 분들은 어떤 회사의 뭐 기술 노하우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안심을 시켜야지 저희가 협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급망 전체의 어떤 역량 제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한 역량 제고에 대한 좀 정부의 어떤 기회 제공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돼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뭐 환경부에서 주도를 하시겠지만은 다른 부처 뭐 중소기업부라든지 뭐 산업부 이런 쪽하고도 좀 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국가 전력 배출 계수 향상이라는 게 결국 우리 국내에 뭐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저 부분이 개선되면 우리 전체의 그 수급설이 국가의 수급설이 배출량이 많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조금 앞에 말씀드리고 좀 이제 다른 얘기인데 결국 저희가 이제 뭐 배출량을 열심히 계산하고 이제 공개를 하는 게 궁극적으로 뭔가 감축의 기회를 주고 그에 대한 뭐 인센티브 동기부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먼 이야기지만 이 수급설이 감축 실적에 대한 방법론 이런 것도 좀 따라야 될 거고 거기에 대한 크레딧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향후에 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상무님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전자업계를 뭐 대표해서 말씀하신다. 전자업계의 내용을 이제 발표하시는 걸로 했지만 사실은 뭐 우리나라 제조업 전반에 다 적용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참가하신 그 참석자들 중에 대기업, 뭐 제조업 기업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아마 유사한 그 애로 사항과 뭐 개선 사항을 제언하고 싶다 이렇게 느끼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발표하시는 이제 와중에 이제 그 사내에서 LCA 또 이제 사회의 LCI DB를 구축하거나 여러 형태의 정보를 노출하는 데 대해서
사내에서조차도 민감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공감이 가는 얘기지만 오늘 주제처럼 이제 스코프 3 또 뭐 약간 애매한 부분이지만 4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너무 우리나라 또 대기업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대기업이 노하우 노출에 대한 과민 반응이 조금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주제 그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한국 사회 책임 투자 포럼의 이종호 사무국장님께서 A씨와 스코프 3에 대해서 토론 자료 준비를 하셨는데 발표 부탁드립니다.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사회책임자 포럼 이종호 사무국장입니다. 저는 사실은 LCA 전문가는 아닙니다. ESG 관련된 부분에서 활동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일 중에 아마 CDP라는 게 있습니다. 그전에는 탄소정보 공개 프로젝트라는 것으로 명칭이 됐었는데 여기 그러니까 전 세계 투자자들이 중심이 돼서 전 세계 주요 상장 기업들한테 기후변화 관련된 또는 물 관련된 또는 생물 다양성 그다음 산림 관련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이제 글로벌 이니셔티브입니다. 그것을 공개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투자의 판단 근거로 삼는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허탁 교수님께서 저희 CDP 한국위원회 자문위원이기도 하십니다. 아마 그런 인연으로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 앞에서 제가 LCA 비전문가가 이렇게 서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어떤 강의를 할 때 이 표를 제가 만든 표인데 이것을 제가 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큰 어떤 흐름들을 좀 알아야만이 이러한 관점 속에서 모든 것이 그러한 어떤 부분 방향으로 사업 비즈니스도 이렇게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갖고 왔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 세계의 패러다임이 좀 대전환되고 있는데 저는 네 가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주주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 자본주의로 넘어가고 있는 거고요. 배제적 성장에서 포용적 성장으로, 고탄소 사회에서 탈탄소 사회로,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대한 전환에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직면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전환의 문을 여는 열쇠 키워드로 ESG, 뭐 CSR, 뭐 소셜 밸류, 뭐 사회적 가치, 뭐 사회 책임 투자 이런 용어들이 나왔다고 보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용어들이 나온 것은 결국 지속 가능성의 문제, 서스테이너빌리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나왔던 거고 이렇게 전환하지 않으면 전체 우리가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라는 이런 위기 의식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ESG와 관련된 여러 가지의 어떤 규제들이 이제 강화되고 있는데요. 그런 규제의 흐름들을 그러니까 하나의 네 가지로 좀 묶어보면 첫 번째는 실사 의무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기업 정보 공개 의무화, 그리고 제품 정보 공개 의무화, 수입 규제, 뭐 이런 어떤 식으로 이렇게 네 가지로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이제 규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앞에 특히 이러한 부분들은 모두 대부분이 사실은 물론 일반 기업도 되지만은 공급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규제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 특히 실사 의무화 같은 경우는 뭐 이후에 지속가능 기업 실사 지침, 그리고 올해 작년에 시작했죠. 올해가요? 예. 독일의 기업 공무원 실사법 이런 실사법이 많습니다. 뭐 환경하고 뭐 인권 관련된 특히 이제 실사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기업 정보 공개 의무화는 아마 내용 보니까 우리 임대용 대표님께서 뒤에 많이 좀 상세하게 적어놨더라고요. 뭐 EU하고 미국하고 또 IFRS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화라는 부분이 들어오고 있다. 어느 쪽으로 채택될지는 좀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 한국 사회 한국에서는 아마 금융위원회에서 하는 방식을 보면 또 국민연금이 IFRS 서스테이너빌리티의 그 얼라이언스에 가입한 거 보면은 아마 IFRS 쪽을 적용할 가능성이 많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제품 정보 공개 의무화 관련해서는 뭐 아시다시피 에코 디자인 관련이 있고요. 수입 규제에서는
EU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든지 뭐 EU의 강제 노동 결부 상품 수입 금지 규정 같은 이런 어떤 내용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앞에 이런 특히 이제 지금 이제 LCA 관련해서는 상당히 이제 그 한 이슈가 스콥 3에 대한 부분인데 뭐 아시다시피 ESG 공시 기준에 다 스콥 3를 다 집어넣은 상태고요. 최근에 저희가 스콥 3 교육을 CDP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저조차도 놀랄 정도로 많은 기업에서 CDP 3 교육을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120명 가까운 한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스콥 3 하면 한 50명, 40명 뭐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올해 100명 가까운 기업에서 스콥 3 교육을 받기 위해서 참가한 거 보면 스콥 3가 핫 이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갖고 온 것은 그러니까 지금 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환경 규제 변화하고 강화되고 있다. 특히 이제 자사에서 공급망 쪽으로 확대되고 있다라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이제 이 자료는 스탠다드 차트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뭐 카본 데이티드에서 넷제로 공급망 혁명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나온 자료인데요. 그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전 세계 최대 다국적 기업의 400명, 400개 기업이죠. 400개 기업의 공급망하고 지속 가능성을 책임지는 400명의 리더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요. 여기에는 12개 국가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한 어떤 대상으로 해봤더니 다국적 기업 총 배출량의 공급망 배출량이 73%더라라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은 공급망 배출 문제 해결이 넷제로 전환의 첫 번째 단계라고 응답한 설문 담당자가 67%라 된다. 그리고 신흥 공급업체를 앞으로 선진 시장 공급업체로 교체해서 전환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응답한 기업이 57%입니다. 특히 이제 신흥 공급업체를 믿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충분한 지식 그리고 데이터 신뢰 문제를 이렇게 많이 들고 있더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 할 때 이 400개 기업의 많은 그 지속 가능성 공급망 리더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다면요. 2037년까지 통보해 보니까 2037년까지 넷제로 배출 목표를 달성하겠다라는 내용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요. 그리고 2025년에는 78% 정도가 그 다국적 기업 78% 정도가 앞으로 이제 공급망을 탄소 배출 목표를 맞추지 못하는 위태롭게 만드는 공급망을 제거를 하겠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여기 안 들어와 있는데요. 아무튼 네. CDP 아까 제가 이야기했는데 공급망 관리 쪽에서 CDP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CDP에는 이제 클라이밋 체인지, 그다음 워터 그리고 CDP 서플라이 체인, 포레스트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CDP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 관련해서 상당한 어떤 장족의 발전을 하고 있고요. 많은 어떤 기업들이 공급망을 통해서 탄소 정보 공개를 요구받고 또 거기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4만 개 이상의 공급망에다가 그 280개 이상의 그 모기업이 보냈습니다. 이 CDP와 관련된 내용으로 당신네들의 기후변화 관련된 대응 부분들을 공개를 해라라고 공급망에다가 보냈고요. 그중에 16,000개 이상이 응답을 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전 세계 280개 이상의 이제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에 가입한 기업이 280개 이상인데 우리나라에서도 한 6개인가요? 6개가 현재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SK 하이닉스, 그다음 현대자동차, 그리고 기아차, 삼성 LCS. 여기에는 삼성전자에 나오셨는데 420개 정도의 공급망에다가 응답을 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는 올해부터 시작을 하는데 363개,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363개 같이 공급망이 이제 같이 이제 묶여 있다 보니까 같이 363개의 그 공급망에다가 CDP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관리에 특히 이제 애플은 많은 어떤 그 베스트 프랙티스 사례로 언급되기도 하는데, 이제 아리백은 사실은 공급망 전체 기업에 대한 공급망 관리이기도 하지만은 제품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애플은 세 가지의 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탄소 배출량, 탄소 발자국 측정하고 에너지 효율, 그리고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세 가지 큰 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발자국 측정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정기적으로 배출원을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애플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과 관련해서는 100개 이상의 협력 업체 시설이 그 애플의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참여를 해서 2,0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기준으로 175개 이상의 애플 협력 업체가 재생에너지 전환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적으로 이제 아리백에 가입한 기관은 최근 데이터로 뽑아왔는데 399개입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한국은 29개 회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스탠다드 차타드에서 발행한 보고서에 나왔던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한 부분인데, 그 앞으로 넷제로 자신들 공급망에 관련해서 앞으로 다국적 기업의 52%가 넷제로와 관련돼서 열심히 하고 또 달성하는 어떤 기업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5% 이상의 프리미엄 지불이 가능하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또 45%는 7% 프리미엄 지불이 가능하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자사에서 공급망 쪽으로 간다고 했는데 좀 더 이제 규제가 좀 더 강화되는 부분으로서 기업에서 이제 제품, 일반 기업에서 제품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어떤 강화의 방식은 기본적으로 강화의 원인은 탄소 배출 저감을 좀 제고하고자 한다라는 것과 또 이제 기업이 탄소 배출에 대한 책임 전가를 막기 위한 방식으로 나왔던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뭐 배터리 규제라든지 특히 이제 지속 가능한 관련돼서 하는 어떤 그 에코 디자인 규정이 뭐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속 가능한 제품에 대한 에코 디자인 규정은 뭐 ESPR 같은 경우 뭐 잘 아실 것 같기도 한데, 뭐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거나 또는 서비스 투입되기 전에 충족해야 할 에코 디자인 요구 사항을 설정해서 제품의 환경 지속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프레임워크를 어떤 확립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 있는데요. 제품 내구성이나 신뢰성이라든지 부분이라든지 뭐 제품의 재제조, 뭐 재활용, 뭐 탄소 발자국 뭐 이런 어떤 내용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방금 에코 디자인 쪽에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한데요. 거기에 그 규제 일환으로서 디지털 제품 여권을 도입을 할 예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디지털 프로덕트 패스포드라고 하는데 DPP 여기에 이런 어떤 내용이 좀 들어와 있고요. DPP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6가지로 DPP 담길 정보를 6가지로 구분해서 사회 환경적인 영향에 대한 정보, 즉 지속 가능성 관련된 정보를 모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LCA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LCA 정말 중요하다고 앞으로 계속 중요할 수밖에 없는 식으로 현재 이제 모든 것이 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LCA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제품 또는 서비스 환경적 영향을 파악할 수가 있고, 탄소 중립, 환경 경영 추진 기초제라가 될 수가 있고, 제품과 서비스 생산 과정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상당히 LCA의 강점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급망 규제라는 측면과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그린워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린워싱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 했었는데, 영국 같은 경우도 그린 클레임 코드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6대 원칙, 그린워싱을 방지한 6대 원칙 중에 하나로 제품의 수명 전 과정을 고려한다라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대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LCA 같은 경우는 실제 구현에 어려움이 많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지만 데이터 수집과 처리, 특히 이제 공급망 관련된 데이터를 받기 쉽지 않는 구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나왔을 것 같고요. 또 평가 방법과 기준 설정, 이런 어떤 부분들이 주관적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의 어떤 생산과 사용에 따라서 탄소 배출량이 계속 이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지속적인 업데이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응 방안으로서 정부와 기업을 나눠봤는데요. 특히 정부에서는 아까 잘 이야기해 주셨지만 뭐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 그 하나로 제품 탄소 배출 산정에 필요한 LCI DB DB를 확대하고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중견 중소기업을 위한 뭐 간이 MRV 뭐 시스템을 개발하고 배출량 측정, 뭐 검 인증에 대한 어떤 비용을 좀 지원하고 교육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이제 사실은 이런 어떤 LCA 같은 경우는 뭐 한 기업만으로 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전체 기업으로도 한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정부가 적극적으로 뭐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저는 방법으로서 그 대중소 스콥 3 파트너십을 그 좀 구축을 했을 경우에 이것을 전폭적으로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특히 이제 동반 성장의 어떤 가점을 부여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금융 지원을 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부분들 그리고 중견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저희가 CDP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데 뭐 온실가스 뭐 관리 시스템 자체가 구축 안 돼 있는 게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내용들을 많이 받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중견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산정에 대한 어떤 온라인 시스템을 좀 정부 차원에서 좀 구축을 해서 이거 통합적으로 좀 관리 좀 해줄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뭐 국가 전력 배출 배수도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향상에 대한 부분들. 재생에너지 정책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특히 이제 알리백은 사실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기도 하고 알리백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특히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뭐 여러 기업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떤 조달에 대한 방법들, 특히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사실은 뭐 이번 현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뭐 20%대로 낮춰 있는 부분이지만 이걸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아까 현대차의 에너지 부분도 가장 고민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아리백이라는 부분으로 좀 해결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환경 성적 표지에 대한 부분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스콥 3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관리하고 뭐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제품 환경 전략에 대한 어떤 변화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제품 원가하고 품질 관리 전략을 통합시킬 필요가 있다. 그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텍소노미 기반으로 해서 기업들은 앞으로 이제 활동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제품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텍소노미 기반해서 비즈니스를 창출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가 많아서 그러신지 막 숨이 저도 같이 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너무 열정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CDP에 관여하시면서 공급망 관리에 대해서 여러 자료, 좋은 자료를 또 공유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최근에 해외 규제 몇 가지 또 그리고 뭐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정책 제언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종우 사무국장님 다음에 이제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임대웅 대표님이시고요. 제가 아는 컨설팅 분야의 가장 전문가 중에 한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 대표님 준비하신 자료 설명 부탁드리고요.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BNG 파트너스 임대웅입니다. BNG는 비욘드 넷제로고요. 넷제로 과정에 국가나 기업의 흥망성쇠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가지고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후 공시 위주로 스콥 3 말씀을 드릴 건데요. 스콥 3를 가장 먼저 법제화한 나라가 어디일까요? 한국입니다. 이 얘기를 뒤에서 드릴 거니까 좀 집중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스콥 3와 LCA를 보면 스콥 3의 15개 카테고리 중에 1번에서 3번 서플라이 체인 그리고 11번, 12번 사용과 폐기 단계 이제 LCA에서 쓰는 시나리오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지금 각 산업별로 스콥 1, 2와 3를 비교한 건데 3를 보니까 주황색이에요. 가장 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걸 보면서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스콥 1, 2는 이 사업장 오퍼레이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 현대차든 뭐 초전전 반도체를 하는 삼성전자든 우리가 승부를 거는 건 제품이잖아요. 근데 스콥 3는 이 제품과 관련이 있다. 저는 이 스콥 3는 비즈니스의 그린 스토리다라고 좀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공시로 넘어와서요. 현재 지금 기후 공시는 글로벌 금융제도, 특히 중앙은행과 금융감독당국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구가 기후 관련 재무 공시예요. 재무 공시라 하면 재무제표에다가 담아대라. 스콥 3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비즈니스 공시다. 결국엔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파는 회사냐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업 보고서에 내게 합니다. 그래서 이 무슨 뜻이냐면 스콥 3를 잘못하면 민형사상 책임이 뒤따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첫 번째는 G20 산하에 금융안정위원회 FSB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TCFT 만든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이 TCFT에서 이제 처음으로 스콥 3 얘기가 컨셉이 나옵니다. 이 노란색으로 제가 칠해봤는데요. 협력업체에 대한 것, 그리고 기존 기술 시장의 변동 리스크, 그리고 오퍼튜니티 관련해서 다양한 자원 효율성, 에너지원, 저탄소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재무제표에 담아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스콥 3의 본질이겠죠. 스콥 1, 2는 제조사업장 얘기고 스콥 1에서 특히 이제 C밤에선 스콥 1을 다루니까 스콥 3가 훨씬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은 2024년 내년부터 기후 공시가 의무화가 되고요. 빠르면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에 기후 공시 최종안이 나옵니다. 24년부터 이제 그 상장된 대기업들부터 스콥 3까지 해서 배출량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스콥 3가 여러 가지 가정값들을 쓰기 때문에 US 세이프 하버 조항이 있습니다. 약간 법적 책임을 경감해 주는 거죠. 숫자가 좀 다르더라도 괜찮다. 이 얘기는 뭐냐면 숫자를 허위, 과장, 뭐 부족한 공시, 미공시 이렇게 하면은 지금 미국에서 법안 나온 건 뭐냐면 20년 이하의 징역. 이해가 되십니까?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과징금 25밀리언이니까 한 350억 정도 과징금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스콥 3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공시를 해라. 만약에 공시를 안 하면 왜 안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그냥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미국의 증권 거래위원회의 증권 신고서와 정기 보고서에 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유럽의 IFRS 재단에서 만든 그 ISSB인데요. 여기에서도 스콥 1, 2, 이제 이거는 올해 6월달에 확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내년 정도에 의무화를 시키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내후년 정도에 스콥 3를 도입을 하게 하자 이렇게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comply or explain이에요. 15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다 공시를 하되 정말 뭐 별로 안 중요하면 빼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15개 일단 계산해 놓고 불필요한 건 빼라 이런 뜻이겠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제 카테고리 15개 중에 3분의 2 이상 온실가스 배출되는 거는 아마 사용 단계일 거예요. 공급 사슬 공시를 조금 덜해도 괜찮을 겁니다. 그런 얘기들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시는 EU입니다. 저는 이 EU의 CSRD, ESRS가 이 분야 공시의 끝판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일단 2024년부터 공시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유럽에 있는 75%의 기업들이 다 이 공시를 하게 돼 있고 유럽에 기반을 두지 않고 유럽에서 매출이 벌어지거나 자회사나 공장이 있는 우리 기업들도 공시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재밌는 게 이제 스콥 3 당연한 거고 텍소노미에 따른 매출, 렉 비중, 투자 비중 이런 것도 공시하도록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경영 보고서 재무제표에 담아서 내는 거고 하다 보니까 미공시 허위 공시일 경우에 민사 형사가 따릅니다. 현재 이 CSRD라고 하는 거에 ESRS 유러피안 지속 가능성 기준이 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이제 E1부터 E5가 환경이고 사회가 4개, 거버넌스가 2개가 있고요. 이 중에 E1이 기후 변화입니다. 기후 변화 내용을 보면 크게 17가지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7가지 중에 E1-1-3, 1-4는 SBTI 뭐 텍소노미 이런 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 1-9가 스콥 3 배출량입니다. 여기 스콥 3 배출량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테고리 1, 2, 3, 11, 12 이게 이제 LCA와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봐야 될 게 저 14번입니다. 1-14가 뭐냐면 제품 서비스로 인한 회피 배출량. 이건 스콥 3랑 무관합니다. 별도예요. 대신에 비교 LCA를 하도록 기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 LCA를 제대로 하지 않고 내 제품이 남들보다 뭐 훌륭하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역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될 수 있습니다. 좀 포인트를 다시 정리해 보자면 스콥 3는 당연히 고려 대상이고요. 이제 상쇄 배출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일단 밸류체인 밖에서 오는 배출권만 인정을 하고 특히 이제 검증된 제거 상세, 흡수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한다. 회피 상세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품 서비스로 인한 CO2 감축량이 이제 스콥 1, 2, 3와 무관하지만 비교 LCA를 토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텍소노미와 TCFD 공시가 반드시 필요하다. 미공시, 허위 공시는 민형사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린 건데요. 누가 제일 먼저 스콥 3를 제도화 시켰나? 우리나라입니다. 굉장히 왜 이렇게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올해 2월 3일에 기재부에서 공공기관 통합공시 알리오 시스템을 완전 대대적으로 개편했습니다. ESG 중심으로 개편했는데 제가 이 뒤에 슬라이드를 더 보여드릴게요. 21년도에는 공공기관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했고요. 22년은 에너지 사용량 같은 걸 공시했는데 올해부로 스콥 3를 감축 실적까지 갖고 공시를 하래요. 공공기관들.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해서 올해부터 자율 공시가 시작이 됐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그러니까 스콥 3를 도와줘야 될 대상으로 공공기관이 있구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신기합니다. 기타 이슈로 CBAM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한도 끝도 없어서 CBAM의 LCA가 접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다들 상상을 하시지만 정확하게는 라이프 사이클 띵킹 어프로치가 적용이고 LCA는 아닙니다. LCIDB도 요구하지 않아요. 특히 이제 밑에 복합 상품 컴플렉스 굿즈를 보게 되면 이게 각각 업스트림 사업장의 사업장 스콥 1도 아닙니다. 사업장에서 특정 제품을 만드는데 기여한 인스톨레이션 단위의 스콥 1 정도 그리고 일부 제품에 대해서 스콥 2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LCI, DB와는 살짝 성격은 다르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컨셉상으로는 LCA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배출권 거래제에서 얘기하는 프로덕트 벤치마크 기준을 쓴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기후 재무 공시의 전체 그림은 이겁니다. 금융제도에서 금융기관한테 TCFD, 텍소노미, SBTI, 스콥 1, 2, 3를 먼저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금융기관이 기업에 이걸 요구하는 타이밍에 똑같은 걸 요구합니다. 그럼 기업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일단 텍소노미 기반으로 그린 비즈니스로 전환을 해야 되고요. 스콥 1, 2, 3 SBTI 하고 이 모든 걸 이제 TCFD와 텍소노미 기준으로 공시하는 게 이제 기업이 해야 될 일입니다.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현재 스콥 3 의무 공시, 재무 공시의 시대입니다. 민형사상 책임이 따르는 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뭐 현대차를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현대차는 전기차를 열심히 팔아요. 스콥 1, 2 가지고 아무리 줄였다고 박수치지 않습니다. 스콥 3에서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얼만큼 빠르게 전환을 시켰고, 그래서 스콥 3를 얼만큼 빠르게 감축을 시킬 수 있느냐가 현대차한테 기대하는 거겠죠.
그리고 실제로 전기차로 빠르게 전환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현대차 입장에서도 원투에 이렇게 매몰될 게 아니라 3에서 나의 제품과 서비스를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린 비즈니스를 추구하는 이제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스콥 1, 2의 사업장 이슈보다는 3에서 비즈니스 선택 이슈 그리고 비교 LCA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이슈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 많은 걸 담아 K 텍소노미 보고서 같은 걸 발간하면서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정 토론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지금 시간은 거의 다 됐지만 그래도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 청중분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언도 좋고 질의사항도 좋습니다. 손을 들고 소속과 성함 말씀해주시고 가능하시다면 어느 분께 질의하시는 게 좋겠다. 물론 이제 발제자 두 분이 중심이지만 오늘 그 형태 자체가 소발표까지 겸해 있어서 어느 분한테 질문을 하시는 게 좋겠다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김춘진입니다. 이렇게 좋은 발제해 주신 두 분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또한 아울러서 좋은 토론해 주신 분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게 들어보니까 굉장히 걱정이 없습니다. 저희 농수산식품 중에서 생산부터 식탁까지의 탄소가 많이 배출되는데 UNFAO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전체 지구촌에 배출되는 온실가스 31%가 먹거리에서 나옵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미역을 생산하는데 버려지는 부산물이 거의 10만 톤 가까이 됩니다. 거기서 배출되는 이제 탄소가 많죠. 또 우리가 배추를 많이 소비하는데 배추가 1년에 이제 많이 나올 때는 한 보통 300만 톤 나옵니다. 거기서 산업 폐기물로 버려지는 것이 120만 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식생활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폐기물이 지구촌에 1년에 13억 톤입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가 33억 톤에 이릅니다. 그러면 이게 스코프 3에서 보면은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그 직원들이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지 않습니까? 밥을 먹을 때 어떻게 하면은 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식단을 구성할 것인가? 그리고 캠페인을 통해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것인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기업들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환경부 정책도 이 31%나 해당되는 농수산식품에서 발생되는 탄소 배출 저감에는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리 임대웅 토론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주 형벌이 무겁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공시를 할 때 현대자동차에서 그걸 빼놓고 공시하면은 아마 잘못된 공시라고 이게 될 것 같은데 저 무척 그 정 회장님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분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보다는 코멘트, 반응 코멘트시고 질문이신데 일단 전체적으로 금 실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개별적으로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지금 농산물 뭐 이제 폐기물 관련해서 그 온실가스 많이 발생하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기업이 아까 현대자동차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조금 중요한 게 이제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스콥 3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에서 지금 이 사안을 바라보는 게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 지금도 ESG도 중요하고 스콥 3도 중요한데 기업에서 아마 조직을 보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담당하고 있을지 생각하면 대부분 생산이나 재무 쪽에 가 있고 여긴 몇 명 안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실제 뭐 대기업들의 구내식당까지 문제까지 거론을 할 거면 지금 인력으로는 안 되는 거고 지금 노력의 한 10배 이상은 더 여기다 신경을 쓰고 어떻게 하면 전체 공급망 속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문제는 저희 환경부만의 문제는 아니고 정부 전체의 문제인데 농림부하고도 협업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인력을 많이 늘렸지만 전체적으로 정부가 갖고 있는 소스나 재원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쪽으로 좀 쉬프트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그 플로어에 앉아 있을 때 김춘진 사장님 옆에서 지금 이제 똑같은 질문을 저한테 하셔서 농림부와의 협업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렸더니 예산은 환경부가 다 갖고 있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저도 같이 웃었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오 박사님부터. 지금 들어보니까 제가 발제하신 분들 그 내용을 듣고 공부가 많이 됐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는 이제 기업 비밀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어떤 소재를 썼는지만 정보 공개해도 그쪽의 전문가들은 다 알 수가 있을 건데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데이터에 대한 민영사 책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그 국가에서 그 책임을 면하도록 그 평균 DB를 구축해서 제공한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뭐 신뢰성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아까 삼성에서 얘기하신 것 같이 만약에 차별화하려고 하면은 같은 소재를 썼어도 어떤 업체가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른데 그러려고 하면 국가에서 평균치를 준 걸 가지고 데이터를 쓰면 차별화가 안 돼서 기업마다 공급망을 별도로 탄소 배출을 계산하지 않으면 차별화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기업 비밀하고 민영사 책임 그다음에 실제 데이터 베이스를 여러 가지로 디테일하게 구축하는 거에 대해서 정부와 기업체가 협업을 하면서 긴밀하게 대응을 국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환경부에서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우리 김한성 실장님 좀 여쭤보고 또 기업에서는 정부의 어떤 것을 원하고 있고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는지 조금 삼성 서영진 상무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 질문은 저보다는 우리 박필주 단장이 말씀드리는 게 훨씬 실제로 저 DB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환경부 위탁을 받아서 국가 LCI DB 사업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 자료에 있었던 것처럼 저희가 작년부터 그러니까 재작년까지는 예산이 없어서 한 10개 정도씩 매년 구축을 하다가 10개, 15개에다가 작년부터 1년에 150개씩 그래서 총 규모가 10배 이상 규모를 확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기업 비밀과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국가 LCI DB를 구축하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LCI를 하고자 하는 기업이 데이터베이스가 아까 말씀 기업에서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LCI를 수행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업에서 그렇게 모든 공급망에 LCI DB를 구축할 수 있는 회사는 거의 없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 전력이나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소재와 관련된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이거라도 활용을 해라 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할 때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뭐 A라는 소재를 생산을 할 때 우리나라 10개 기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10개 기업 중에서 생산 누적량으로 해서 전부 그 데이터를 조사를 하고요. 그중에서 생산량 기준으로 해서 최소한 3개 이상의 업체가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참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생산량으로 해서 50% 이상에 참여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데이터들을 저희가 모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생산량 누적 평균을 내고요. 그다음에 그 데이터의 평균 값만 저희가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과
기업에서 저희한테 주는 로우 데이터는 저희 기술원만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저희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 정보에 대한 유출의 책임은 저희가 명확하게 지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약을 하고 일단은 저희가 국가 데이터베이스 사업들을 기업이랑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정보 유출 부분들은 국가 DB 할 때의 정보 DB 부분들은 저희가 그렇게 이제 그 보안 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뭐 제가 이제 원론적인 그 뭐 하도만 던졌지 저도 뭐 딱히 뭐 지금 구체적인 대안은 없는데요. 결국은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바라는 거는 물론 저희가 제공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뭐 NDC 이런 무슨 계약은 하겠지만은 요즘 뭐 IT 기술도 많이 발달됐는데 뭔가 기술적으로 우리가 등록을 하면 그게 그냥 아무도 못 보게 하는 뭐 그런 좀 테크놀로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건 좀 같이 좀 디스커션을 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차별화하는 부분은 저희가 직접 데이터 게더링을 하고 우리가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저희가 직접 쓰고 안 되는 부분은 평균적인 데이터를 씀으로써 약간의 차별화를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가장 뭐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좀 저희도 이제 오래간만에 뵀는데 한 10년 만에 뵀는데 오늘 이제 기회로 좀 만나서 이제 얘기할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기업의 보안 문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대가 바뀐 만큼 기업의 보안도 너무 닫힌 마음보다는 조금씩 열렸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 다음 질문이나 조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속하고 이름 말씀해 주시고 드렸어요. 네, LG U+의 안재욱입니다. 예, 대한민국은 뭐 전 세계 수출 한 5, 6위 정도 되는 국가이고요. 그다음에 ICT 최후 강국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그 ICT를 활용해서 그 협력사의 어떤 정보들을 뭐 블록체인이라든가 양조 암호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수집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최종 리포트에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뭐 과기정통부, 그다음에 산업통상부 이런 범부처 차원에서 이런 좀 기업을 위한 정책이나 어떤 솔루션들을 좀 이렇게 하실 수는 없는 건지 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협업 다 가능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최근에 그런 보안 기술들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공공에서 필요한 거는 사실 그 기업의 개별적인 기술이라는 걸 그게 볼 필요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건 당연히 보호가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보호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지 그런 것들은 당연히 협업을 할 거고요. 저희도 그걸 고민을 하고 있고 이번에 그러니까 LCI DB도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면서 제일 신경 썼던 게 일단 기업과 계속 협업이었고 그 실제 그 DB 만들 때 기업분들이 다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 비밀이나 이런 거는 최대한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게 지금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먼저 업데이트하는 것들이 시밤 대상 항목이기 때문에 철강이나 알루미늄이 먼저 갔지만 나중에 확대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뭐 최고 중요한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엄밀하게 좀 그 보장이 될 수 있도록 그건 다 협업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이크 전에 저는 그 이미 입사한 지가 20년이 됐는데요. 저는 그 환경부에 있을 때 산하기관을 2개를 다 맡았었는데 지금 우리 김 이사님 보니까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은 행정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지시로 이렇게 작성해놓고 굉장히 마음에 그렇죠. 내가 왜냐하면 진흥은 내가 산업기술은 한국환경산업기술은 2대 원장을 했거든요. 이길철입니다. 국립환경연구원장도 제가 한 사람인데 저는 변방에서만 기관장을 했습니다. 근데 제일 우리 금실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보다 조금 전에 그 우리 삼성의 서상무님하고도 술 만난 그럴 기회가 없었다고 그랬죠. 그것도 굉장히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너무나 우리 김 이사, 박 이사 보고 기술원에서 무조건 다 해라, 다 됐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그걸 좀 이렇게 챙겨주시기 바라고. 저도 이거 LCA를 갖다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한 30년 전에 조금 제가 좀 한 일이 있는데, 다른 거 다 떠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건데, 결국은 이걸 해법이 서로 간에 이렇게 융화가 잘 되겠느냐 하는 문제인데, 잘 되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 어려운 걸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좀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번에 우리가 세계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걸 한번 LCI 이걸 잘하면은 세계적으로 우리가 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회다. 그런 기회를 갖고 좀 생각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조언으로 받아들이고 원로분들의 고귀한 의견 앞으로도 많이 청취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림원에서 아마 그렇게 이제 의견 청취든 행동이든 액션과 더불어서 진행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하고 그 시간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소속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희대학교 박민주라고 합니다. 저는 금한승 실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임대용 대표이사님이 보여주신 그림을 보고 스콥3에서 그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보면서 기업만의 책임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삼성전자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자제품은 판매하고 난 이후에 소비자가 사용하는 전기까지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조금 쉽지는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건 정부가 조금 많이 나서서 도와줘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만약에 기업에만 뒀을 때는 우리는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이고 그 글로벌 공급망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의 경제 위기나 환경적 위험에도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혹시 환경부 정부에서 이 관련 전담 기관을 설립할 계획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일단 그 정부 지원이 진짜 필요하다는 건 동의하고요. 이게 사실 정부에서도 그렇고 아마 민간에서 그렇고, 제가 아까 발표할 때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그 예전부터 LCA나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실제로 행동으로 많이 움직이지 못했던 게 피부에 안 와닿아서 그런 거고요. 최근에 이제 이게 글로벌 규제로 다가오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을 했는데, 예를 들면 저희 LCI DB도 원래는 이게 좀 업데이트가 안 되다가 재정 당국에서 이거의 필요성을 느끼고 LCI DB도 여러 개가 이제 여러 부처에서 이제 나눠져서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된 거를 예산을 정부 환경부로 통합을 해줘서 아까 우리 박필주 단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매년 좀 많은 수의 DB를 업그레이드하게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하나의 시작이고, 아까 말씀하신 기업들에서 아리백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게 결국 재생에너지를 정부가 얼마나 공급해 줘야 되는 게 그게 솔루션이 됩니다. 근데 정부도 노력을 하겠지만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대기업에서 특히 아리백이 필요하신 기업에서 목소리를 정말 세게 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필요하다고 지금 계속 이런 자리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듣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 재생에너지 없으면 기업 경영이 안 된다는 정도로 세게 밀어붙여 주셔야 정부가 바뀌고, 그리고 사실 재생에너지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개선할 게 많은데 국회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분명히 할 텐데 그 수요처인 기업에서도 목소리를 정말 세게 내주셔야지 이게 재생에너지 바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전담기구 말씀하셨는데 요 스콥3나 뭐 이렇게 LCA만 관련해서 전담기구가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저희 환경부만 예를 들면 지금 옆에 박 단장 나와 계시지만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최근에 이 LCA나 스콥3의 중요성을 다시 이제 그걸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이번에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만든 조직이 ESG 단이라는 게 그런 걸 커버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을 만든 거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도 이런 거 중요성을 해서 조직이 커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저희 환경부뿐만 아니라 산업부나
저 중소기업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부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중소나 중견기업들이 이 스콥 3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더 확대되어 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조직을 새로 만들지는 않지만 그 지금 조직 내에서 훨씬 강화된 형태로 뭐 정과정 평가실이라는 게 만들어질 정도로 정부 내에서 정과정 평가에 대한 활용이 높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인력이 필요하고 인력 양성이 중요한데 제가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다는 몰라도 그 면면이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를 LCA 또는 제품 지속 가능 쪽으로 이제 학부 또는 대학원을 전공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력 양성 또한 정부에서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이제 토론을 이제 저희들이 5시까지 회장을 빌렸는데 20분 정도까지는 이제 저희들이 여유를 받았습니다. 이걸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맨 마지막 마무리는 이제 허탁 회장님께서 해주시고 이 토론 마무리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기관장님 또 그리고 학회장님 기타 관계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발표 자료 토론 자료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오늘 귀중한 자료들을 저 역시 입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제자 2분과 토론자 4분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주 열띤 토론을 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마지막에 우리 대학원생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한림원의 원로들의 모임에서 대학원생이 질문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돼서 아주 굉장히 기분이 좋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LCA와 스콥 3가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멀지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년 전부터 명맥을 유지해 오면서 1년에 10개, 20개씩 LCA 데이터베이스를 환경부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구축해오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고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있는데 관심이 직접 몸으로 느끼지 못하니까 관심을 덜 가져주셨었는데 이제 눈앞에 다가오니까 똑같은 프로그램이 이제 제공이 돼도 청중들이 많이 안 모이다가 이제 많이 모이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에 계신 분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정부가 또는 유관기관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거의 다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충실하게 내용을 채워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다만 LCA나 스콥 3에서 이거를 어설프게 알고 미스리딩을 하고 있는 그룹들이 좀 걱정이 됩니다. LCA의 무늬만을 가지고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것이 실질적인 국제 표준이나 이런 거하고 많이 차이가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LCA하고 스콥 3를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정보를 분석을 해서 정보를 공개하는 건데 정보 공개의 목적은 우열을 판정하기보다는 탄소 중립과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가기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선의 기회를 규명하는 데 있습니다. LCA를 통해서 또는 스콥 3를 통해서 공급망의 어느 부분이 약하고 LCA를 통해서 또 밸류체인에서 어디에 탄소 환경 오염이 많은지를 규명을 해서 개선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현 상태가 모든 것을 다 말해주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개선을 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실질적으로 몇 분 토론자들이 이제 스콥 3와 LCA 차이점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현재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이 또 좁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LCA 커뮤니티에서는 소셜 LCA를 방법론을 들고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LCSA 방법론이 있습니다. LCSA는 라이프 사이클 서스테너빌리티 어세스먼트입니다. 거기에는 환경과 경제와 그 다음에 사회를 다 포괄합니다. 그러니까 LCA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LCA 비욘드 이츠 밸류체인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LCA는 밸류체인을 평가하는 건데 밸류체인
넘어선 것을 평가하겠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비교 LCA를 LCA에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죠.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에 또 회피 효과 등에서 LCA와 스코프 3와 기존의 다른 ESG가 이렇게 접목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스코프 3와 관련돼서는 사실은 다른 부에서 시행했던 사업이지만 과거 산업부에서 서플라이 체인 인바이러먼탈 매니지먼트라는 프로그램을 한 게 전 기억이 있습니다. 그 서플라이 체인의 인바이러먼탈 매니지먼트를 한 것인데 그런 것들을 좀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저탄소 기술로 가야 되는데 저탄소 기술이라는 말을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기술은 저탄소인 게 없고요. 똑같은 기술이 어디에 적용되느냐에 따라 저탄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CCUS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수송거리가 늘어나면 CCUS가 고탄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탄소 기술 시스템이라는 말이 맞는 거고 그거를 LCA를 통해서 평가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이제 돌아와서 다음 한림원 행사는 6월 30일에 있는데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 계획에 대한 것을 환경한림원에서 학술위원회에서 과학적인 시각에서 바라봅니다. 서울대학교의 이동근 교수님과 김앤장의 이윤정 변호사께서 책임위원이 되셔서 그 행사를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환경한림원이 이 환경 이슈에 대해서 환경부와 같이 고민하면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도 하고 또 환경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일반인들에게 화두를 던지면서 자리매김을 해나갈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많아지기를 바라고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환경한림원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